네,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이 전해드리는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얘기,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기자들부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출입하는 장효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출입하는 김수강입니다. 네, 두 기자와 함께 기자들의 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갈등 일단 봉합, 그날 서천에서는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이번 주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장효인 기자, 먼저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 분위기 이런 게 좀 미리부터 알려졌던 게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이었죠. 오랜만에 쉬는 주말이라서 네. 마음을 푹 놓고 있었는데 우연히 메신저를 켜보니까 기사가 엄청 공유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날 오전에 대통령실과 여당 측의 주류 인사가 한동훈 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나서 사퇴 요구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또 핸드폰을 들고 취재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죠. 그 취재를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한 위원장의 대응이 갈등의 주요 원인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이유였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대통령실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홀 출마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걸 놓고서 사천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한 게 갈등의 원인이 됐던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민감한 시기에 사천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저희 취재진이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일로 한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것도 사실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막 취재를 하고 있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제 한 위원장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는 짤막한 한 줄이었습니다.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사실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기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 한 달도 안 됐는데 사퇴를 요구했다?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런 분위기가 좀 파다했었는데, 근데 한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내니까 정말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는 좀 취재 경쟁, 취재 열기가 좀 뜨거웠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정말 뜨거웠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전면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는데요. 취재를 끝내고 보니까 100통 가까이 전화를 돌렸더라고요. 100통, 이제 네. 나중에서야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 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가 3자 회동을 했다는 게 알려졌었지만 처음에는 정확히 누가 만난 건지도 알려지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 중 하나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전화를 꺼놓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전화 받는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공감되는 마음에 씁쓸한 웃음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 기자들이 사실 한 위원장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듣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장 기자는 이튿날 한 위원장의 집까지 아침 일찍부터 찾아가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한 위원장이 국회로 가지 않고 자택에서 잠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서 집 가까이 간다거나 문을 두드리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위원장이 사는 걸로 알려진 곳 주변에서 아침부터 대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 한 위원장 스타일상 다소 불편한 질문이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잠행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평소와 다름없이 국회로 출근을 했습니다. 네. 장 기자가 얘기해 준 대로 제가 당시에 상당히 놀랐던 게, 한 위원장이 이제 국회로 출근을 하면 모든 기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고, 또 저희 연합뉴스 TV에서도 당시 한 위원장 발언 생중계하기도 했었는데, 자기가 어떤 말을 할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을 텐데 직접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본인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 이런 걸 밝힌 셈이 됐는데 한 위원장이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일단 다음 날 아침 상황을 좀 전해드리면요. 한 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냐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처음부터 제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한 위원장을 따라다녔습니다. 중간에 한호섭 정무수석이랑 한 위원장이 비공개 면담을 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와서 기자들이 중앙 당사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했었죠. 뭐 결국 아니었지만요. 네,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의 한 시장에서 만났는데 사실 그 만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효인 기자도 여의도에 있다가 서천으로 바로 달려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요일에 윤 대통령이랑 한 위원장이 충돌을 했던 사실이 처음 알려졌으니까 이틀째였죠. 이제 화요일에 어느 때와 다름없이 국회로 나가서 한 위원장의 출근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은 한 위원장이 당 사무처를 돌면서 인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위원장이 서천의 화재 현장으로 출발했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큰 사고였으니까 대통령도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추측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 추측은 곧 사실이 됐습니다. 이제 갈등 이후에 첫 만남의 현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서천으로 달려갔죠. 그날 서천에 아주 굵은 눈이 정말 펑펑 내렸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얼굴 말고는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기자들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손이 꽁꽁 얼어서 나중에는 타자를 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90도로 인사하고 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는 모습은 저도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출입 기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낀 기류나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당초에 한 위원장은 오후 1시에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반에 그쪽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분 안에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냐 안 겹치냐를 두고 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일정을 시작하지도 않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기자들은 윤 대통령을 기다리는구나라고 눈치를 좀 챌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위원장이 그 추운 데서 20분 동안 기다리다가 윤 대통령이 도착하니까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한 위원장의 팔을 툭 치면서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뭐 둘의 만남은 10분 정도로 그다지 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기자들은 대통령 경호 문제 때문에 노란 펜스 뒤에서 대기를 했어야 됐는데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지만 썩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소방 브리핑을 듣는 게 위주였고 특별히 둘이 대화를 한다거나 눈을 마주친다거나 하는 것도 볼 수가 없는 약간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짧은 만남이 끝나고 갑자기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상경편 전용 열차를 같이 타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나눠야 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때 저는 서울로 올라가고 있던 중이라서 저희 정다혜 기자가 서울역으로 급히 달려갔고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서로 잘 나눴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효인 기자가 서천 현장에서 직접 봤던 분위기 전해줬는데 김수광 기자, 근데 민주당에서는 두 사람이 굳이 왜 꼭 이 화재가 난 현장에서 만났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화재 현장을 정치쇼의 소품으로 이용했다 이러면서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두 사람의 서천 현장 방문 이튿날 최고위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발언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서천 시장 사건은 아마 역사에 남을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서천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1층에 있던 상인들만 만나고 2층에서 기다리던 상인들은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전해졌는데 이를 두고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상인들을 외면했다고 비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설 연휴 대목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에 큰 화재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함께 현장을 찾는 부분,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꼭 거기에서 바로 첫 번째로 보여졌어야 하나 이런 의문도 들고 또 실제로 민주당 안팎에선 화재 현장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하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굳이 설 대목을 앞두고 그렇게 큰 불이 난 데서 만났어야 했나라는 생각은 기자들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비판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백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거기에 한 위원장은 저는 여당의 대표로서 재난 현장을 갔던 거고 특별히 계획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거기서 그럼 대통령도 오고 저도 오는데 따로따로 가야 맞는 거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놓고서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네. 법적 조치 실제로 좀 검토가 되고 있나요? 네, 민주당 법률위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토를 했고 고발 근거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서 지도부에 보고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다만 지도부가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진 못했는데요.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최고위원에 따르면 지도부에서 2명 정도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부터 고발하자. 또 나머지는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고 알려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고발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자는 의견을 냈다고 해요. 아무래도 바로 대통령 고발에 돌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론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추가로 꾸리고 고심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좀 부각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이러다가 총선에서 다 망한다 이런 분위기 좀 있었잖아요. 이틀 만에 아무래도 일단 봉합됐으니까 지금은 의원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네, 사퇴 요구를 정면 거부했고 또 이례적으로 빠르게 갈등도 봉합됐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총선 공멸 우려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게 당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권이 분열하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공천 시즌이니까 아무래도 의원들이 공천권 지분이 큰 한 위원장한테 당신 물러나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도 이유였을 겁니다. 또 장제원 의원 같은 원조 친윤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게 이제 한 위원장을 비판할 만한 세력들의 응징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로 이어졌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취재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한 위원장이 사퇴한다고 치면 대안이 뭐냐? 대안이 없지 않냐? 이런 말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객 출마, 친명, 친문 전면전 가나 이렇게 잡아봤는데 민주당이 최근에 공천 문제를 놓고 시끌시끌한 모습입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볼까 하는데 김 기자,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났는데 회동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다가 뒤늦게 공개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지난 22일 낮에 12시 반쯤에 당 공보국에서 갑작스러운 공지가 있었습니다. 당에 공식 일정이 없었던 이재명 대표의 추가 일정인데 이해찬 전 대표와 63빌딩에서 회동 중이고 공지한 시점으로부터 1시간 뒤인 오후 1시 반에 대변인 브리핑이 있을 거란 내용이었습니다. 네. 한창 식사 중이던 기자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당황했습니다. 또 일요일엔 통상 기자간담회 후에 박주민 원내수석 등과 기자들이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들 식사 중이었는데 일단 당일 강선우 대변인이 당번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해봤더니 본인도 급하게 연락을 받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갑작스럽게 공개로 전환이 된 겁니다. 당대표실부터 공보국, 대변인, 취재진 모두 밥 먹다 말고 한 장소에 집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갑자기 공개가 되다 보니까 다들 이재명 대표가 좀 직접적으로 어떤 발언에 나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예상대로 이 대표가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 발언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또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시스템 공천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이해찬 전 대표를 옆에 놓고 이재명 대표가 좀 공개적으로 공정한 공천을 얘기했다.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당 내외에 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공정한 공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이른바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때 한 발언들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 당내에서 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일단 불만 의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이제 친명계 비례대표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굉장히 거리낌 없이 자신들이 친명임을 드러내고 네. 있단 말이죠. 일례로 이수진 의원은 비명계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중원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윤영찬 의원을 저격했단 말이죠. 이에 윤영찬 의원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해온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불쾌감을 대놓고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특히 친명계는 어쨌든 시스템 공천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공천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당 내에서도 불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도 전략 공천 가능성 때문에 좀 시끄러운 상황 아닌가요? 네, 국민의힘도 시끄럽습니다. 이제 23일에 국민의힘 공관위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구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3번 연속 패배한 지역구나 공관위가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등이 해당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구 상당수가 해당했는데 특히 한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총선 출마를 직접 발표했던 서울 마포울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을 선언한 인천 계양을 등이 해당했던 겁니다. 네. 근데 여기 지역구를 관리해온 김성동 전 마포울 당협위원장과 윤영선 전 계양을 당협위원장은 사실 공개적으로 반발을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실제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면 당내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연히 나왔죠. 물론 공관위원장은 경선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김경률, 원희룡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준으로 서울 강남권이나 영남권의 소위 알짜 지역구 여러 곳에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공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또는 신당으로 합류하는 등 궤도를 틀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어떤 잡음이 나올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기자,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한테 복당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잖아요. 아직 복당 여부는 결정이 안 난 거죠? 네, 이현주 전 의원도 그 사실을 공개한 뒤에 어쨌든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한 친명계 의원은 아직 복당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 해석이 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 일단 당내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는 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현주 전 의원은 친문계와 각을 세우다가 민주당을 탈당했고 이후 문재인 저격수란 타이틀을 얻기도 했단 말이죠.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에게 복당을 제안한 의도가 무엇이냐 이 배경에 의구심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친명계와 갈등이 있는 와중에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만든 민주당 로고가 교체가 됐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 해석 나오고 있는데 김 기자, 로고는 갑자기 왜 교체한 거라고 하던가요? 네, 민주당은 일단 총선을 앞두고 원래 로고를 교체할 계획이 있었고 또 기존에 파란색만 사용하던 로고에 보라와 초록색을 더해 다양한 가치를 품는 민주당의 모습을 반영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른바 인이블루로 통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파란색의 비중이 줄었다는 데에 집중해 문재인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퍼스널 컬러를 반영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돌고 있는데 이번에 로고에 쓰인 3가지 색상이 이 대표가 3년 전 한 컨설팅 업체의 방문에 어울리는 색상으로 추천받은 색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김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로고를 바꾼 게 이재명 민주당을 선언한 거다 이런 말도 내놓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색상을 추가해 확장성을 담으려고 했다는 설명이고요. 특히 친명계에선 이번 로고 작업이 외부 영입 인재인 한홍연 홍보위원장 주도하에 이뤄진 작업임을 강조하며 이른바 문재인 지우기란 언론의 해석은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공관위가 공천 심사 기준으로 5대 혐오 범죄 기준 제시했는데 장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서 이거 꼼수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관위가 공천심사 기준으로 제시한 5대 혐오 범죄 규정이 이재명 대표한테만 느슨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혹시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의식해서 당대표한테만 느슨한 공천 기준을 적용하면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지탄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도 말을 보탰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던데요.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거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재판을 계속 받으시고 있고 수사를 받으시고 있는 데다가 전과도 여러 개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5대 기준에는 하나도 걸리시지가 않네요. 김 기자,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도 반응을 내놓은 게 있나요? 네, 민주당은 일단 당규 80조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담겨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최종심, 그러니까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건데요. 다만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5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부패와 뇌물 범죄 등에 대해서도 소프트하게 처리하겠다는 의견은 아니라며 추후 점수에서 감산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민주당이 국민 참여 공천을 도입했거든요. 이게 공천 심사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국민들 의견, 즉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거고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기자들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